네. 네. 자, 그러면 뉴스 오늘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권순우 팀장부터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씨의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요즘에 진짜 아침에 나와서 뉴스 준비할 때 좀 헉헉대는 것 같아요. 네, 깜깜해서. 뉴스가 형님, 죄송합니다. 그럴 때 아닌 거 아시죠? 추워서요. 네. 아니, 난 걱정돼서 그렇지. 그냥 하겠습니다. 네. 눈 잘 뜨고 다니겠습니다. 산 밑에 살거든. 누가요? 저기 아, 그래요? 네, 북한산 밑에 살고 있습니다. 넘어가요. 네, 근데 어제 증시가 좀 괜찮아졌어요. 네. 그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이 한 0.58% 정도 상승을 했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0.4%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은 0.52% 상승을 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조금 진정이 되는 분위기를 그러니까요. 잡고 있어요. 유가도 많이 안 오르고요. 예, 예.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14bp 정도 하락을 해서 4.66. 2년물 국채 금리가 10bp 떨어진 4.97을 나타냈습니다. 네. 2년물 금리가 5% 아래로 떨어진 거는 지난달 중순 이후에 처음입니다. 유가도 전날 상승세에서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가 됐고요. 네. 일단 연준에서도 약간은 좀 그 발언 수위가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좀 비둘기파긴 했지만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가 통화 정책의 제약적인 위치로 이동을 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제약적이다라는 거는 앞으로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기업들의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펩시코가 한 3분기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고 이익 전망치 상향하면서 주가가 한 2% 가까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매크로에 대한 공포가 지금까지를 좀 지배하고 있었다면 개별 회사별로 실적 발표가 좀 시장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1,800여 명 정도가 사상된 것으로 또 집계가 어제 되고 이스라엘 있습니다. 대사님 그 대사 인터뷰를 하셨더군요. 예, 어제 그 이스라엘 대사님 인터뷰해가지고 어디 뉴스룸에 내보냈는데요. 발언 수위는 굉장히 좀 강경했습니다. 거기서 아무래도 이제 그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한 네네네. 그 보복은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은 좀 가자 지구를 이렇게 아예 봉쇄를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한 230만 명 정도 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의 전력이라든지 에너지, 식량 같은 것들이 끊기게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하마스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마스가 이제 뭐 군대라고 군 의 형식으로 딱 군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인 지역에다 숨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좀 그 부분이 딜레마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자신들은 경고를 할 거고 거기서 민간인들이 만약에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뭐 정보 당국의 어떤 실책이라든지 국경 수비의 실패에 대해서도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네. 그리고 좀 이란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배우냐 배우가 아니냐를 떠나서 굉장히 좀 강경했습니다. 그동안 하마스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왔고 오히려 지금 사우디하고는 좀 사이가 좋은 분위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사우디는 어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좀 그 지지 관련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지지를 얘기한 거지 하마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딱 특정을 했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랍 국가들과 관계가 조금은 애매해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하마스하고 관계로 이제 한정을 짓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다시 외교적으로 친해질 거다라는 글쎄요, 얘기를 좀 뉴스룸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단독 그 달아서 인터뷰를 했는데 예, 예. 좀 안 좋은 뉴스를 해서 좀 섭섭하긴 한데 예, 뭐 아랍 쪽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대사관 쪽에는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그 뭐 꼭 이것 때문에 초대를 했던 건 아닌데 오늘 이라크 대사님이 좀 나오기로 했습니다. 이라크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요즘에 중동 정세에 이란이 대해서 나와야 되는 건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접촉을 했는데 접촉은 이전에 다 했었는데 이란 쪽은 좀 회신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카파르아자 이게 남부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한적한 키부츠 얘기가 외신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키부츠?
키부츠는 이제 네. 그 유대교 공동체, 공동농장 예, 같은 예. 그 좀 평화로운 동네인데 여기서 지금 한 750여 명 정도의 농업 공동체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관련한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는 이유가 가짜 뉴스인지 좀 확인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굉장히 잔혹한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어서 뭐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일 수도 있다라고 전제를 네, 깔면은 네. 신생아에 대한 참수 관련한 네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로이터나 이런 쪽에서도 이쪽 지역을 지금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명시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명시하진 않고 있는데 SNS 상에서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NGO 자카 같은 곳에서도 키부츠 이쪽 그 카파르 아자에서 109 이상의 시신이 발견이 됐다. 그리고 이 여기에는 아기, 노인 모두 좀 참혹하게 살해가 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국제 여론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 사건이 좀 집중적으로 이 지역이 좀 조명을 네.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양쪽의 그 입장들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군은 지금까지 하마스의 공격으로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댄 골드퍼스 준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테러 단체 하마스와 가자 지구의 모든 단체를 공격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네.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남부 키부츠에서 시신 108구가 추가로 발견됐고 여기에서 일단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 나와 있는 하마스 무장대원은 대충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건국 이후 75년 만에 최대 사망자 규모로 123명의 군 장병이고요. 부상자는 한 2,800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그 리처드 헥트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그 이 과정에서 하마스 무장대원 시신 1,500구를 발견했다. 어젯밤 이후 추가로 침투한 무장대원은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의 하마스 쪽은 다 가자지구 안으로 몰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이어지면서 가자지구에서도 사망자가 800명이 훌쩍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자지구의 보건부가 집계한 사망자는 830여 명. 여기에도 아동, 청소년, 여성도 포함돼 있고 부상자도 한 4,2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자지구 봉쇄에 대해서는 유엔에서도 조금 그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기후 기구에서 가자지구 230만 명 가운데 이번 전쟁 발발에 따라 집을 떠난 피난민이 18만 7,500명에 달한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요. 유엔은 가자지구 전면 봉쇄가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성명을 통해서 분쟁 당사자가 공격을 할 때도 민간인과 민간 재산 시설 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여야 한다.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의 공급을 막아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포위 공격은 국제 인도법에 따라 금지된 사항이다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워낙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간에 이 봉쇄를 바로 풀지는 않겠지만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건 최소한 바라는 거는 이제 민간인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라도 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봉쇄되면 거기 뭐 사실 식량이라든지 이런 게 자급자족이 안 되는 지역이란 말이죠. 안 되는 다 지역입니다. 봉쇄돼 있으니까. 예, 근데 민간인과 뭐 혹은 하마스 대원을 이게 구분하기가 아마 쉽진 않을 거야.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유럽 연합이 어제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원조를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미국의 지도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비난을 네네. 명확하게 했고요. 근데 여기 이것도 좀 특이한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 그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그 이스라엘 공격 배후가 이란이라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뭐 이번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배후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그들이. 근데 그거는 완벽하게 틀린 얘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마스가 뭐 그렇게 했더군요. 그 이란이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이제 발표를 아마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란이 이제 우리는 하마스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아마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팔레스타인 편에 선다는 얘기는 뭐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G7 국가 중에는 이게 뭐 중요한 뉴스는 아닌데 조금 눈에 띄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게 G7 국가 중에서 좀 혼자 애매한 포지션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이 조금 애매한 포지션. 일본이? 예. 왜요? 그러니까 일본이 좀 양쪽을 같이 자제시키는 듯한 발언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일본 언론에서도 이게 저것 때문인 거 아니냐, 그 원유 공급받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 192분인가요? 다 저 인천공항 통해서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 아마 들어오신 걸로 이제 보도는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거의 정확히 1년 전에 제가 거기 있었더라고요. 아, 이스라엘 참 갔다 오셨죠? 네. 아, 물론 그러네요. 뭐 가자지구나 이런 데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네, 예루살렘 다녀오셨죠? 예루살렘을 비롯해 이스라엘 전역을 아. 여행을 했는데 그 요번에 그 표면적인 문제가 됐던 그 황금사원이라는 데 있어요. 예, 예. 황금사원. 왜냐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전경 보면 황금색으로 딱 돔이 있는 그게 이제 동 예루살렘에 있는 건데 네. 그 동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뭐 그 기독교의 그 아주 유적지들이 많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고다 언덕이 다 거기 있는 건데 아, 예. 그 안에 사실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에요. 아, 근데 그 골목에 올드타운이라고 하는 골목에 다 무장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야, 그래서 딱 1년 전에 요맘때 추석 연휴 때 제가 갔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상황 어제 유정훈 기자가 거의 하루 종일 기업들마다 다 연락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나가 있는 기업들 쭉 연락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보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두 번째 뉴스 뭐죠? 두 번째 뉴스는 이전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도요타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하게 됐다라는 보도를 그때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LG 화학이 양극재 2조 8천억 원 규모로 공급을 하겠다는 예.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셀이 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셀을 만드는 양극재도 이제 같이 공급을 하게 된 겁니다. LG화학은 도요타의 북미 기술 담당 법인 TMA, 도요타 모터 엔지니어링 매니팩처링 노스아메리카와 2조 8천억 원 규모의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지금 LG화학은 그 양극재를 이제 GM에 납품하는 계약들도 좀 맺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뭐 중국의 인산 처리 저가로 해서 한 해 만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들어가는 소재도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그러니까 LCMA NCMA 공정으로 들어간 양극재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도요타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72조 원을 투입해서 30종의 전기차와 자체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연간 350만 대 정도를 판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미 시장에는 연 100만 대를 판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 테네시주 쪽에 한 4조 원을 투자를 해서 25년부터 양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도요타의 계획과 그럼 여기에 그 도요타가 그 전기차를 북미에 판매한다는 계획과 LG화학이 또 양극재 만드는 공장의 계획이 좀 이렇게 타임테이블이 좀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 12만 톤 정도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미국 내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배터리 소재 공장을 또 모로코 쪽에 짓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 해외 공장도 LG화학이 건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22년 기준으로 연산 9만 톤이던 양극재 생산 능력이 28년이 되면 47만 톤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도요타도 이제 배터리 기술이 없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양산을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양산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요거를 같이 하게 됐다는 얘기가 보도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면은 어제 LG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거의 영업이익이 1조 원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그 정도 못 벌죠. 저렇게. LG전자는 전장으로 많이 그러니까 오르나요? 이게 LG전자 실적이 참 흥미로운 게 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LG전자 실적이 아니에요. 주로 판매되는 거 보면 일단 전장에서 올해 연말까지 수주가 거의 한 100조 원 될 것으로 좀 100조 예상이 원? 돼. 예. 아, 그래요? 근데 전장 부품 쪽은 이렇게 마진율이 세진 않는데 그래요? 그게 연말 수주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보통 이제 신차를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수주를 좀 크게 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확실하게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냉난방 공조라든지 기업 간 거래, B2B 거래 쪽에서 굉장히 잘 나왔어요. 뭐 히트 펌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낯선 품목이실 건데 그 B2B죠, 그게. 네, B2B도 있고 B2C도 있는데 이번에 B2B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친환경 고효율 전력 설비 쪽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이달 말에 좀 3분기 그 개별 사업 실적 나오면 좀 잘 나올 것 같고요. 이거하고 더불어서 그 LG전자의 그 조명자 회사로 GKW가 있어요. GKW가 이제 그 램프 만드는 회사. 네, 네. 헤드램프. 자동차 헤드램프. 네. 요거 만드는 회사인데 그 볼보의 대형 SUV, 전기 SUV EX90에 지능형 스마트 조명 공급한다는 얘기가 오늘 새벽에 좀 전해졌습니다. 이런 것들도 LG전자가 요새 좀 잘 나가죠.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줄여서 야 전자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예, 예. 통상 그러거든. 네. 닉스 얼마니, 전자 얼마니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LG전자는 전장 아니 뭐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 전자라고 붙이지 말고 전장. 그러면 이제 전장이면 LG전자다. 이제 LG전자다. LG전자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삼성전자 잠정 실적 분위기 발표되고 너무 다운된 것 같아. 내가. 조금 무리하신 거죠? 네. 죄송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좀 이따가 나올 거고요. 잠정 네. 실적 나올 겁니다. 그리고 LG엔솔도 오늘 실적 발표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이번에 그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발표했는데 일본보다 낮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게 IMF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경제 전망을 하는데 4월, 10월에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고 1월, 7월에는 한국을 포함한 30개국의 수정 전망치를 제시를 합니다. 이번에 그 10월 발표가 나온 거니까 올해 나온 거 중에는 마지막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올해 그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7월에 전망한 게 1.4였고 한국이 1.4였어요. 같았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무려 0.6%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네. 2%요? 그래서 2%가 됐고 와. 우리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1.4%. 이런. 근데 내년에는 일본은 1%고 우리는 2.2%니까 우리가 더 높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0.2% 포인트 낮췄고 일본은 그대로다. 라는 점이 이번에 좀 보여줬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이게 그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특별히 나쁘게 봐서 그렇다라기보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5%, 내년 4.2%였던 거를 각각 0.2% 포인트, 0.3% 포인트 낮췄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접 국가인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건데 지금 그리고 나머지 그 유럽 국가들 상황을 잠깐 보시면은 예. 유럽 국가들 다 낮췄습니다. 유로존 0.2% 포인트 낮췄고요. 독일은 마이너스입니다. 독일은 아예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지는 네. 상황이고 이탈리아도 마이너스 0.4%. 프랑스만 플러스 0.2%. 독일이 유럽에서 한참 제일 잘 나가던 한참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다 먹여 살렸죠. 독일. 그죠? 예. 그리고 네.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떨어뜨렸던 중국의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김프로님이 미스터마켓에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 성장률 뉴스를 세 번째 뉴스를 전해 주셨고요. 그죠?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